이 체르노빌 여기서의 문제가 네. 실수로 제어봉을 많이 뽑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핵 반응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100배까지 출력이 늘어나고, 그래서 그때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제어봉을 다시 넣자. 넣는 시간이 18초 정도가 걸렸대요. 근데 그게 너무 늦은 거예요. 그럼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뚜껑 날아간 거죠? 네, 그래서 보면은 한 단계 한 단계는 너무 이렇게 중구난 방식으로 대처하긴 했지만, 요때 이래서 이런 행동을 했구나. 야, 염기 서열 차이만 해보면은 이게 몇백만 년 전에 분자했는지 그 몰레큘라 클락을 분자시계를 만들 수 있겠다. 분자시계 모형을 만들어요. 야, 근데 만약 그 분자시기로 했는데 최초의 생명체가 86억 년인데 이렇게 나오면 진짜 재밌겠다. 그럼 이게 이쪽 영역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주로 가는 거지 우린. 근데 가끔 그런 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갈라파고스에 있는 바다 이구아나가 옛날에 막 2000년대 초에 분자식을 했는데, 아니 갈라파고 생기기 이전에 분할했다는 거예요.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더욱 재밌게 전해드립니다. 과학을 보다 정영진입니다. 네, 저는 은하를 연구하는 천문학자 우주먼지 지용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김범준입니다. 저는 곤충 연구하고 만화 그리는 갈로아입니다. 네, 오늘도 아주 재밌는 분들과 함께 과학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백 년씩 사는 생명체들이 있잖아요. 동물들도 뭐 400년 된 상어네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걔네 나이는 어떻게 재는 거예요? 우리가 해봐야 겨우 100년일 텐데, 그렇다고 사람들이 뭐 대를 이어서 계속 연구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재밌는 게, 정말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면서 오는 그린란드 상어 400년 사는 거, 이런 거는 이빨에 나이테같이 그 성장의 곡선? 성장이 빨리 시즌마다 늘었다 놨다 늘었다 놨다의 그 시즌이 나이테같이 정해져 있대요. 네네. 그걸 보고 봤다고 하고요. 그거랑 되게 비슷하게 공룡도 이제 나이를 아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옛날에 공룡 크기 보고, 야, 저 정도 크기가 되려면 한 200년은 살았겠구나 막 했는데, 잘라보니까 30살밖에 안 됐네. 티라노사우루스가 28살밖에 안 됐네. 그러면 저 정도까지 되려면 엄청 빨리 자랐겠구나 라는 거 이제 막 알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는 365일은 아니었겠죠? 그쵸? 그런 재밌는 상상도 해봤겠고. 네. 공정궤도는 꽤 안정적이지 않나요? 자전이 좀 변했지. 저 자전주기가 그런가요? 네, 달과의 그래요? 네, 공룡 때가 아마 하루가 23시간이었을 거예요. 현대보다 더 바쁜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공룡 알에 나오는 뿔공룡도 배아도 이제 며칠 지난지도 보는 수준이라서. 네. 그럼 요즘 상어가 뭐 400살이다 그러면은 살아있을 때는 모르겠다. 이빨을 뽑아봐야 근데 이빨 떨구고 다녀가지고 그냥 떨어뜨린 걸 보고. 그걸로 이렇게 한다는데 저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럼 예를 들어서 어딘가에서 죽었는데 과학자들이 보면 저 몇 살인지 대충 알겠네요? 그 생명체들도 다 아는데 뭐 설마 사람 추정치가 나오죠. 추정치가. 그렇죠. 네. 사람은 뭐 네. 이빨의 어떤 태 구조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네. 사람은 우리가 데이터가 많잖아요. 데이터가 성장 많으니까요. 곡선 같은 게 그렇죠. 있으니까. 근데 그 성장 곡선이 되게 이제 애매한 환경과 일정한 되게 점진적으로 살아가는 생물이라면 어려워지겠죠. 근데 막상 이게 딱 해봤는데 27살 이렇게 나오면 신체 나이 기분이 좋겠네. 그렇죠. 그 신체 나이가 나오죠. 신체 나이. 그렇죠. 신체 나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신체 나이가 나와버리는 거죠. 네. 달 얘기가 잠깐 나와서, 달 때문에 지구의 그 바다에 조수간만의 차가 생기는 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확실해요? 네. 그 조수간만의 차를 최근에 느낀 적이 있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물의 양이 쫙 가는 거예요. 몇 시간 만에. 이게 근데 달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만약에 이 정도로 물을 쫙 빨아들일 것 같으면 내 피는 왜 피가 이렇게 막 머리 쪽으로 쏠리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재밌는 이야기다. 작아서 그래요, 작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 몇 세기 전까지 그런 맥락에서 달이 사람의 안에 있는 여러 액체들이 있잖아요. 분비관을 따라서 혈액을 따라서 쭉 흘러가는 그런 액체들이 달의 중력에 똑같이 바다처럼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옛날 의사들이. 몇백 년 전 생각이에요, 네. 제 생각이.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좀 정신이 온전치 못한 환자들의 진단을 달 때문이라고 진단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옛날 정신병원에서 약간 내리는 처방을 보면은 달을 손가락으로 가리키지 말 것, 그다음에 뭐 달빛으로부터 창문을 닫아서 달빛이 못 들어오게. 그래서 미쳤다가 루나틱이잖아요, 영어로. 달에서 어원이 온 거거든요. 실제로 그 맥락에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했던 건데, 밀물 썰물할 때 바닷물이 쭉 끌려간다라고 하는 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물의 움직임을 우리가 느끼는 주된 이유는 지구 자전 때문이고요. 달이 지구 바닷물을 어딘가 한쪽으로 잘 붙잡아 놓고 있겠죠. 그 속에서 지구가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그 밀물 썰물의 빠르기라는 거는 실시간으로 달이 바닷물을 뺏어가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느껴지는 밀물 썰물의 빠르기라기보다는 달은 어딘가 이제 한쪽 방향으로 물을 붙잡아 두고 있는 거고, 우리의 해안가 대륙 자체가 지구랑 통째로 이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쪽이 물이 치우친 게 아니라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네, 퍼지지 않나요? 그렇죠. 럭비공처럼. 옆으로 퍼지죠. 그렇죠. 네. 지구 자전을
생각하지 않고 멀리서 보면 지구가 이렇게 있고 달이 이쪽에 있으면 달 쪽과 달 반대쪽으로 바닷물이 이렇게 썰려서 약간 타원처럼 반대쪽으로, 그렇죠. 타원처럼. 그렇게 아니 달 쪽으로 가는 건 오케이. 근데 반대쪽으로는 왜 가요? 우리? 그 중력을 생각하면 달하고 가까운 쪽이 중력이 가장 세고 네. 그다음에 지구 본체가 그 다음 이쪽은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쪽 물에 대해서 지구가 끌려갔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저도 그걸 받아들이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달 쪽은 달이 끌어당기는 거고 네. 양옆은 뭐 그냥 줄어한 거고. 지구가 있고 달의 반대쪽에 물이 있으면 지구가 달에 가깝잖아요. 그럼 지구가 더 끌려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덜 끌려가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지구에서 보면 이렇게 돼야죠. 아 그래서 이렇게 돼요? 네. 그것도 근데 신기하네. 지금 아까 제가 잠깐 사람이 작으면 그 효과를 느끼지 못한다고 한 게 사실 맞거든요. 만약에 이 효과가 있으려면 사람 몸의 중심에서 달하고 가까운 쪽과 먼 쪽 사이에 중력의 차이가 있을 정도라면 사람도 달을 향해 이렇게 있으면 달 이쪽이다 그럼 제 오른쪽과 왼쪽 바깥쪽으로 혈액이 쏠리는 게 맞죠. 예를 들어 어떤 생명체가 지름 한 8,000km쯤 되는 생명체가 만약에 있다고 가정하면 걔는 피가 쏠리겠네요. 예, 양쪽으로 네, 맞아요. 근데 사실 그게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면 중력이 워낙 강하니까 머리하고 발 쪽의 중력이 다르거든요. 똑같은 원리로 기조력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잡아당겨지는 효과가 있게 되죠. 아 그래요? 달 때문에 생기는 건 맞는 거군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아니 물이 그 정도 끌려갈 정도면 대기는 엄청 더 끌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기도 끌려가야겠네요. 네, 대기도 기주력 영향을 받습니다. 아 그래요? 네. 처음 알았어요. 그래야겠네요. 그렇죠. 저 생각도 안 해봤는데 그래야죠. 예. 네,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네. 다 드러납니다. 하여튼 보다 스튜디오 안에서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갯벌 덕분에 되게 재밌는 갯벌 생태가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곤충이랑 이런 것들 거기도 때문에 곤충 많죠. 당연하죠. 그 갯벌 자체도 곤충이 있긴 한데 갯벌에 진입하면 다리든 그렇죠. 뭐든 결국은 곤충이에요. 왜냐? 결지동물이 옛날에 다 바다에 살았죠. 바다에 살았는데 갯벌 같은 것들이 생겨나야지 처음에 육상에 갯벌에 적응하고 그제서야 육상으로 올라오죠. 망둥어같이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육지에 가서 철퍽철퍽 걸어다니죠. 저 최근에 일이 있어서 바다가 있는 쪽 마을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바다 쪽에 이제 해안가를 연결한 육교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무심코 걸어가려고 딱 봤는데 바다에 바퀴벌레라고 하는 갯강구가 쫙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극혐이어가지고 그 육교로 차마 올라가지 않고 아마 저긴 안 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돌아갔거든요. 근데 갯강구도 곤충인가요? 갯강구는 갑각류인데요. 갑각류. 그리고 우리가 보는 공벌레 있잖아요. 진짜 징그러워요. 그게 아쉬운 게 공벌레, 그 다음에 뭐 쥐며느리, 그 다음에 사람들은 심해 등강류, 그러니까 등강류에 속해요. 갑각류인데요. 걔네가 엄청 커요. 좀 잘 보면 멋있거든요. 근데 하는 짓이 바퀴벌레 같아가지고 아쉬워. 걔네가 좀 느리고 쥐ing구ጭ 걸어다니면 굉장히 멋있었을 텐데. 심지어 커다란 등강류 사람들 먹기도 하거든요. 대만인데 무섭다. 먹어요. 진짜 하는 짓이 바퀴벌레 같아요. 근데 저도 먹는다고 나와요, 진짜? 그러니까 저거 말고 커다란 등강류를. 근데 저도 쟤를 한번 잡아서 키워보려고 했는데 애들이 먹는 게 좀 썩은 미역 이러니까 좀 냄새도 나고 이래가지고 되게 비호감이더라고요. 저도 저렇게 큰데 좀 느릿느릿했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싫어하는 것도 있긴 있네요, 갈로아님. 멋있는데 아쉬움이 남는 애들이다. 근데 일본의 일왕 있지 않습니까? 쇼와 말고 헤이세이 왕이었던 네, 헤이세이. 아키히토. 아키히토가 전공이 물고기 분류학인가십니까? 아 그래요? 네, 전공이 동물학자고요. 뭘 연구냐 망뚜걸 연구했어요. 그리고 망뚜가 너무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일본 일왕은 성이 없잖아요. 이름 아키히토예요. 아키히토여가지고 논문이 그냥 아키히토 나옵니다. 유일하게 죽지 않고 은퇴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연구하고 있거든요. 논문 나오고 있습니다. 아키히토 재밌다.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분이 연구를 왕 시절의 권력을 계속 남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딱 앉아가지고 왕실 사람들 어디 가서 논문 맨날 보고 봤는데요. 이번에 나온 논문을 딱 이해 들면 랩미팅이네. 랩미팅을 왕실 저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고 봤는데요. 해가지고 논문 쓰면 아키히토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 망토 연구하신 분들 좀 있거든요. 그러면 아키히토 학회 와가지고 같이 찍은 사진도 보여주시고 아키히토가 내 논문 읽었다더라 이런 자랑도 하시고 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그분 은퇴하시고 망뚜거 평화롭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재밌다. 그러니까 아마 그 바다에서 지상으로 동물들이 올라올 때 그 망토의 형태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쵸. 네, 그렇게 중간 단계가. 그 중간 단계에서 철퍽철퍽 하다가 육지에 그렇겠죠. 올라오죠. 그래서 그 갯벌이 참 고마운 생태계인 거죠. 그런 중간 단계를 좀 거쳐봐야지 육지로 올라올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서해안에 갯벌 참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생태가 없죠. 근데 참 아쉬운 게 우리나라가 네덜란드와 함께 간척지고 1위인 국가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 강아지들 보면 이게 강화도인가 싶을 정도로 세상에 그런 곳이 없어요. 그래서 참 많이 그걸 좀 덮어있긴 하죠. 이제. 네.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우리 보다 네이버 카페에서 질문들 재밌는 게 좀 많이 올라와 있는데 마침 뭐 다리 얘기 나왔으니까 이거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구를 뺑 둘러서 다리를 만들어요. 엄청난 규모의 다리를. 그러니까 마치 지구의 토성이 띠처럼 네, 다리를 만듭니다. 그랬다가 그 다리에
고리의 교각이라고 해야 되겠죠? 교각을 싹 동시에 한치 오차도 없이 같이 딱 폭발시켜버려. 그럼 얘는 중간에 뜨겠죠? 얘는 그러면 토성의 고리처럼 지구 고리로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어요? 아니면 뭐 떨어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딱 정확하게 지구를 다 둘러싸고 있었으니까.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인데요. 원칙적으로 정확히 균형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완벽하게 구형인 지구가 한 가운데 있고 이 주변에 이렇게 원 모양의 태가 있다면 이 네. 태는 어느 방향으로든지 움직일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계속 머물 것 같지만 조금만 생각하면 이게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는 걸 금방 알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 둥근 태가 어떤 원인이든 상관없어요. 아주 조금 한쪽으로 조금만 움직였다고 생각해 보면 가까운 쪽은 지구 중심에서의 거리가 가까우니까 중력이 강하고 이 반대쪽은 지구 중심에서부터의 거리가 머니까 중력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가까워진 쪽은 다음에 더 가까워지고요. 멀었던 쪽은 다음에 더 멀어져서 이 가운데 지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상상하면 우리가 사는 여기에 다리가 저 위에 이렇게 가로지르고 있었지만 조금 지나면 지구의 어느 곳에선가는 그게 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물리학에서는 불안정한 평형 상태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형인 건 맞지만 조금만 움직여도 결국은 아니면 다리를 높게 가서 위성 궤도 정도 높이까지 보내요. 그렇게 지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그렇게 돼도 정지위성 궤도 그걸 예. 말씀하시는 예.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다리도 필요 없고 뭐라도 물건만 놓으면 그 물건은 우리가 보는 위치에서 마치 다리를 건설하고 다리 위에 놓여진 물건처럼 계속 지구 자전거 같이 돌긴 하잖아요. 그런데 네. 정지위성 궤도도 조금 생각해보면 그게 안정적이지 않아요. 아 그래요?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면 맞죠? 안정적이지 않죠. 정지위성 궤도 자체는 인공위성이 뭐든 간에 궤도 자체는 안정적이긴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평형 상태는 유지하는데 네네. 정지위성 궤도보다 고도가 조금 낮아지면 아, 고도가 낮아지면 고도가 더 낮아지는 방향이 될까요? 아, 정지위성 궤도 자체는 안정적이네. 네네. 네. 궤도와 취소. 상관없이. 그러네, 맞아요. 그래서 네. 만약에 다리를 정지위성 궤도의 높이 정도로 다리를 만들고 네. 교각을 무너뜨리면 그러면 지구 자전거 같이 하긴 근데 그 정도 높이면 굳이 지구 뺑 눌러 그렇게 할 필요도 없겠다. 그냥 놓으면 그냥 거기서 알아서 도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네. 교각 다리를 만들 필요도 없죠. 그 SF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마 아실 텐데 다이슨구라고 중심에 별이 있고 별 주변에 금속 고리가 삥 둘러가지고 막 걔네가 빙글빙글 빠르게 돌고 있는 예. 이제 그런 거대 인공 구조물 같은 걸 상상하는 그런 SF 장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별을 감싸고 있는 인공 구조물로 직접 코앞에서 태양빛을 쪽쪽 빨아먹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에너지를 만든다. 미래의 문명은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 싶어요. 별을 감싸고 있는 인공 구조물도 고리 형태를 상상하는 거니까. 상상력들 대단하십니다 진짜. 그 SF 소설 중에도 그 우주 엘리베이터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거의 비슷해요. 어떤 구조를 갖고 정지위성 높이까지 연결을 하고 거기에 어떤 구조물을 두면 이 것만 유지되면 진짜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걔는 항상 지표면에서 보면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엘리베이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우주 엘리베이터 SF 작품은 항상 우주 엘리베이터가 부서지면서 아, 어느 영화일지 나오는데. 항상 부서지죠. 에드 아스트라이도 나오고. 애들아서 맞아요. 나와요. 아, 진짜 근데 잘 만들었더라. 네, 에드아스트라. 맞아요. 예. 전 좋아합니다. 브래드 피트 형님 멋있습니다. 자, 그렇게 고리는 뭐 동시에 아무리 다리를 살짝 잘 폭파한다 하더라도 아주 작은 차이만 생겨도 바로 한쪽으로 붙어버리고 이제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저희 과학을 보다 책을 보다가 궁금증이 생기신 모양이에요. 여기 보면 토성의 고리가 얼음 부스러기로 돼 있는데 이게 한 3억 년 정도 후에는 고리가 사라질 거라고 되어 있더라. 태양의 강한 자외선으로 인해서. 아니 그럼 만약에 그 정도로 사라질 것 같으면 이게 왜 생겼냐? 아, 네. 벌써 없어졌어야 되거나 아니면 아예 안 생겼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이거 진짜 재밌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토성의 고리가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이제 좀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것도 물론 가설이긴 한데 지금 천문학자들이 어떻게 유출을 하고 있냐면 오래전에 토성 주변에 지금 토성 곁을 돌고 있는 가장 큰 위성이 타이탄이라는 위성인데 타이탄보다 좀 더 작은 조그만한 위성이 하나 더 있었다고 지금 추론을 하고 있어요. 원래 타이탄하고 이 작은 위성이랑 같이 서로 공명을 이루어서 비슷한 주기로 빙글빙글 돌고 있었는데 네. 이 작은 위성이 결국에 토성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산산이 부서졌고 그 조각들이 지금의 고리를 잠시 채우고 있는 거다라고 유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성 자체는 아마 태양계가 만들어질 때 태어났을 테니까 토성 자체의 나이는 40억 살쯤 됐을 거예요. 네. 그럼 당연히 토성 주변에 있는 고리도 동시에 만들어졌다면 고리의 나이도 40억 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실제로 토성 주변을 지나가면서 탐사선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토성 고리가 너무 지나치게 밝아요. 이게 밝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태양계에서 오래전에 만들어진 구조물들은 대부분 태양계를 떠돌고 있는 먼지 입자들을 계속 묻히기 때문에
때문에 색이 좀 탁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둡게 변해야 돼요. 근데 토성 고리는 너무 이상할 정도로 밝기가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직 때를 덜 탄 따끈따끈한 신상인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천문학자들이 유출을 해보니까 토성의 고리는 아무리 길게 잡아도 1억 살? 공룡이 태어날 쯤에 만들어졌을 거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공룡은 어쩌면 만약에 공룡에게 망원경이 있었다면 걔네가 봤던 토성은 아직 고리가 없는 네, 상태였을 수도 있어요. 위성이 부서지면서 지난 1억 년 사이에 지금의 고리를 잠깐 이루었고 지금은 그거 외에도 주변에 있는 다른 얼음 위성들이 물을 조금씩 공급하면서 고리를 보충하고 있긴 하지만 잠시 존재했던 고리가 다시 앞으로 3억 년 안에 태양빛을 받아서 토성 안쪽으로 고리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그렇게 안쪽 고리부터 점점 고리가 사라질 거다라는 게 지금의 가설입니다. 지금도 조금씩 내리고 있어요, 고리비는? 네네. 그거는 실제 토성 지나갔던 카신이나 예전에 날아갔던 보이저 탐사 이런 걸 통해서 고리에 있는 얼음 입자들 일부가 토성 자기장 흐름을 따라서 자기력선처럼 떨어지는 장면을 목격을 했어요.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도 오래되긴 했다. 1억 년 동안에 우리의 시간인 기준이니까 너무 좀 길어 보이는 것 같긴 한데 네. 여튼 4억 년 정도 아마 생명을 다하고 앞으로 한 3억 년 후면 없어질 거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근데 그 변화를 알기에는 너무 짧죠, 우리 인류의 역사가. 100년도 못 했을 거 아니에요, 관찰한 게. 토성이요? 네. 토성 고리가 진짜 웃긴 게 토성에 고리가 있다 없다란 논쟁 자체는 꽤 오래됐어요. 갈릴레오 때 처음으로 이제 토성 고리에 대한 언급이 등장을 하는데 네. 한 400년 된 거죠. 그때 갈릴레오가 이제 막 목성 주변에 위성이 있다. 목성 곁에 다른 애들이 돌고 있다. 이거를 발견한 직후였거든요. 네. 근데 토성을 보니까 아직 그때까지만 해도 망원경이 좀 후져가지고 선명하게 구분되진 않았습니다. 네네네. 근데 뭔가 토성을 보니까 주변에 이상하게 귀처럼 달려있다. 이거를 발견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갈릴레오가 되게 귀엽게 기록을 남긴 게 있는데 진짜로 조그맣게 이모티콘처럼 그 문장 사이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양옆에다가 귀를 그려놨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귀가 있다. 주전자같이 이제 손잡이가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40년 가까이 이게 고리라는 건 아무도 몰랐습니다. 네. 그냥 토성 주변에 위성들이 우연히 겹쳐져가지고 뭐 고리처럼 보이는 게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카시니, 그다음에 하이원스 이런 천문학자들이 이거는 안정적인 뭔가 고리 형태로 토성을 감싸고 있는 거다 이제 이런 거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네네네. 지금은 뭐 굉장히 정확하게 관측이 가능한 그런 네. 수준이 이제 된 거고 네. 심지어 그 옆에 지나가면서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는 거니까. 네. 네.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이 딱 토성을 구경할 때 굉장히 재밌는 시기입니다. 지금? 네, 요즘에 밤하늘 보면 네. 토성이 되게 밝게 떠 있는데 요즘에 망원경으로 토성을 보잖아요. 토성의 그 자전축 기울기도 지구 공전 궤도면에 대해서 좀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네. 어느 시점에 토성을 보는지에 따라서 고리가 넓게 보일 수도 있고 옆으로 보면 가늘게 보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지금은 거의 완벽하게 딱 가늘게 보여요. 그러니까 토성의 고리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요? 완벽하게 옆에서 지금 보는 그래요? 방향이어서 네. 지금 볼 때는 그 토성의 맨 모습을 보기 가장 좋은 때고 네, 토성이 제일 안 이뻐 보이는 시점인 거죠. 네. 태 없는 토성. 네. 요즘에 좀 괜찮은 망원경 온라인에서 파는 거 네. 몇십만 원짜리 있잖아요. 네, 그런 네. 걸로 보면 토성이 잘 보여요? 토성 정도면 뭐 엄청 훌륭한 망원경 아니어도 휴대폰으로 찍어도 보이던. 휴대폰으로? 네, 찍고 이렇게 확대해도 이게 네. 보여요. 진짜요? 옛날에 그 네. 무슨 야구 중계하던 카메라가 하늘에 떠 있는 토성 잡아가지고 좀 줌했더니 막 골이 보이고 그런 우와. 장면도 있었어요. 진짜요? 네네. 휴대폰 프로모드를 한 다음에 노출 시간 이렇게 해놓고 딱 해두면은 잘 찍혀요, 전체 우와. 사진이. 전 그렇게 찍습니다. 토성이 어디쯤에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잘 찾아야 돼. 그 앱으로 이렇게 찾은 다음에 네. 그리고 찍으면은 찍히더라고요. 토성 같은 거 찾는 건 쉬워요. 해가 진행하는 구글 경로가 스카이맵? 황도잖아요. 그럼 되게 동쪽에서 남쪽을 높게 떠서 서쪽으로 지거든요. 그 길을 이렇게 보다가 반짝이지 않으면서 빨간색이 아니다. 그러면 목성 아니면 토성이에요. 네네. 근데 목성은 워낙에 밝아서 딱 봐도 저건 목성이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래요? 토성은 좀 어둡습니다. 밤만에서 본 것 중 제일 밝은 것 중에 신기했던 게 국제우주정거장이었어요. 그거 옛날에 학교 끝나고 가다가 저 뭐지? 했는데 이제 국제우주정거장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우주정거장인지? 아니 그냥 엄청 밝은 게 훅 지나가는데 저 뭐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거는 국제우주정거장일 수밖에 없다 해서 ISS 체킹하니까는 한국을 지나갔구나 바로 하면서네. 그거 체크하면 나와요, 또 나와요. 위치가? 앱도 있어갖고 네, 맞아요. 그거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딱 지나가기 직전에 엄청 알람도 밝게 뜹니다. 아주 빠르게 훅 지나가가지고 그거는 저 핸드폰으로 찍으면 나와요? 나오겠죠. 근데 너무 속도가 빨라가지고 빨라서. 속도가 네.
발라서 네, 아, 정말 그래요? 아주 쓱 지나가는 스윙은 깔끔하게 지나가는. 네. 자, 그리고 생물 분야 하나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반딧불이 있죠, 반딧불이. 이 친구가 개똥벌레죠? 아 그렇죠, 네. 네. 반딧불이는 뭘로 어떤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 밝게 빛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에너지를 ATP라고 해당하는데 원래 ATP를 결합을 2개만 끊어가지고 이제 에너지를 만드는데 ATP가 뭔데요?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화합물입니다. 우리 생명체가 모두 다. 우리 모든 생명체는 이 ATP를 통해서 에너지를 저장해요. 네, 에너지를 만들었는데 아 이거 어디다 저장하니까 ATP라는 거에다가 에너지를 저장해놔요. 이걸.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결합을 해놓고 에너지를 저장하고 이걸 끊으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요. 보통 2개를 끊거든요. 근데 반딧불의 발광은 되게 특별한 케이스라서 ATP에 있는 그 결합을 3개를 끊어야지 나오는 발광이고 되게 특별한 발광이거든요. 우리 몸에 있는 ATP도 3개 끊으면 발광해요? 아니요, 2개만 끊는 식으로 가고요. 3개 끊는 거는 저 생물 발광에서만 있는 생리적인 거고요. 예. 반딧불은 이렇게 해서 빛내가지고 주로 짝 차는 데 쓰죠. 종마다 패턴이 달라요. 무슨 모스보처럼 이런 애들도 있고. 불 밝게 이게 빛나는 게, 그쵸. 걔네들이 깜박깜박하죠? 깜빡깜빡하죠. 그래서 우리 LED 등이랑 전혀 다른 빛이기 때문에 떠드는 고수들은 라이터블로 키면 반딧불이가 온다고 하는데 해본 적은 없어가지고 모르겠는데 불빛 패턴을 따라하면 뭐 온다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근데 물론 뭐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발광하는 곤충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반딧불이 딱정벌레 일부인데 이거 말고도 뭐 방아벌레라고 이렇게 틱틱 튀기는 곤충 있거든요. 얘들 중에도 발광하는 애들도 있고 되게 재밌는 것 중 하나가 이제 호주랑 뉴질랜드 사는 곤충 중에 애벌레가 빛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동굴에 매달려가지고 걔들도 실크를 만들거든요. 실크를 기다랗게 내밀고 이제 빛을 내요. 그러면은 이제 어두운 곳에 빛이 나온다? 마치 나방들이 날아가듯이 그 불빛에 날아가서 끈끈한 실크에 붙습니다. 그럼 그걸로 사냥을 해요. 거미처럼. 거미 같은 거는 마치 진짜? 거미가 불빛인 듯이. 오. 네, 그것처럼 이용해서 최근에 일주일 전에 나온 건데 거미가 반딧불이를 잡으면은 반딧불이를 어떻게 잘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암컷처럼 빛나게 해가지고 다른 반딧불을 사냥한다 뭐 이런 연구도 최근 나왔어요. 반딧불이 암컷이 반짝거리는 걸 보고 수컷들이 많이 오니까 그래서 아예 그냥 잡아서 얘를 빨리 태라. 그래갖고 이제 반짝반짝하게 해서 다른 수컷들 막 오게 만든다고요? 네, 그렇게 해서 사냥을 한다 애들도 있다. 다른 반딧불이 중에 육식성 반딧불이가 있거든요. 네. 그런 애들도 이제 다른 애들 빛 흉내내가지고 사냥 애들도 있고 한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씁니다. 빛으로 반짝반짝하는 거죠. 그래요? 네. 짝짓기 하러 왔다가 그렇죠. 식량이 되는 거예요. 우주먼지님은 되게 아름다운 빛을 많이 보시지만 이런 잔인한 빛들도 있다는. 그냥 보면 되게 아름답죠. 네. 밤하늘의 빛과 반딧불이 보면 정말 아름다운데 참 그렇게 잔인한 빛들도 있죠. 네. 누나 오라면서요 이렇게 해서 오라면서요. 잡는데 거미가 딱 입 벌리고 있고 그게 딱 입 벌리고 있는 거네요. 나도 잡혀왔어. 나도 잡혀왔어. 그렇죠. 나도 잡혀왔어. 정확히 나도 잡혀왔어. 그렇죠. 네. 아니 그 반딧불이 우리는 교수님은 같은 세대실 것 같은데 옛날에 우리 반딧불이로 공부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걸 해봤어요. 해봤어요? 반딧불이를 요즘 보기 어렵죠. 하지만 저는 반딧불이가 좀 나온 데를 돌아다니니까는 네. 좀 있는 거예요. 몇몇 지역은 좀 반딧불이 빛이 세다 싶은 데가 있어가지고 얘네 빛 센데 해서 한 4마리 잡아가지고 병에 넣고 이렇게 해봤는데 안 돼요. 그 좀 많아야 돼요. 많아야 돼요. 한 4마리 넣어도 불빛이 안 보여요. 불빛이. 해보셨구나. 옛날에 한자 이렇게 크게 쓰면 모를까. 이거 홍설지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네. 반딧불이가 사실 그렇게 그 어두운 곳에서 반짝반짝하면 누구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네. 아니 그렇게 빛만 따라가면 바로 이 천적이 그냥 바로 먹을 수 있을 텐데 네. 그 위험한 짓은 왜 하는 거예요? 그걸 리스크 지고 짝짓기 해야 되니까. 네, 작지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반딧불이는 독이 되게 세요. 독이 있어요? 독이 엄청 세요. 반딧불이가? 네네. 독이 엄청 세가지고 그거 먹고 도마뱀이든 죽는 수준이고요. 그래요? 네, 죽는 수준이고요. 그래서 반딧불이의 기본색이 빨갛고 검고 노랗거든요. 그거 따라한 생물이 엄청 많습니다. 나도 독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네. 그래서 사실 모르겠는데 이거는 냅시죠. 러브버그도 이번에 나온 거 보면 빨갛고 검거든요. 그런가? 반딧불이 이태한 생물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반딧불이는 엄청 위험하죠. 그거 눈에 띄는 건데 독이 세서 안 먹고요. 반딧불이를 주로 먹는 이런 동물들은 별로 없겠군요. 네네. 독이 되게 세고요. 그래서 반딧불이 의태하는 딱정벌레, 나방, 다른 하늘소, 뭐 다른 독 없는 반딧불도 있어요. 덕분에. 그래서 독을 굳이 안 만들어도 되는 거죠. 하도 악명이 높기 때문에 얘는 굳이 독 만든 에너지를 투자할 필요 없어요. 다른 애들이 다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 저 궁금한 게 반딧불이는 그러면 짝짓기는 낮에 안 하고 밤에만 하나요? 네. 야행성 생물이죠. 그렇게. 네. 약간 그런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다른 생명체들은 밤에 또 잘 안 나오는 시간대일 수 있으니까 그 시간대를 노려서 그때 짝짓기를 하는 것도 위험으로부터 오히려 좀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밤에 돌아다니는 게. 네, 밤에 하는 게. 밤에 야행성 동물이 워낙 많잖아. 워낙 많죠. 낮은 일단은 새들이 돌아다니고요. 밤은 박쥐들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일단 뭐 다 위험한데. 짝짓기 할 때는 반짝은 안 해요? 그냥 다 반짝이고 있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짝짓기 하는 순간에도 불을 그건 밝혀요? 모르겠네요. 짝짓기 하는 순간을 본 적이. 굳이 살 이유는 없긴 하죠. 그렇죠. 네, 할 이유가 없죠. 네, 그거는 봐야 되겠네요. 네. 제가 있는 분야에서도 반딧불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모형으로 연구하는데 우리나라 반딧불
부리는 그런 현상이 없는데 남아시아 쪽 반딧불 중에 나무 한 그루에 수많은 반딧불이 함께 앉아갖고 다 수컷들이 동시에 반짝반짝해요. 전체가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걔들이 거의 다 수컷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네. 암컷들을 유인하기 위한. 근데 함께 모여서 이렇게 빛을 규칙적으로 내면 멀리 있는 암컷들도 아마 이 나무를 찾기 쉬워서 아무래도 그런 행동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죠. 거의 뭐 라스베가스 같은 느낌 나겠네요. 라스베가스. 그치. 막 이렇게 막 화려한 거기 막 이렇게 딱 들어가면 남자들 막쫙 있고. 물가 이런 데서 하면 빛도 반사되고 좋을 텐데 그런 것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왜냐면 그렇게 좀 모아서 하는 애들은 정말 증폭 장치를 쓰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 귀뚜라미들 울 때 막 굳이 낙엽 밑에서 울어요. 낙엽 밑에서 울면 이게 증폭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빛을 좀 증폭하면 되게 좋을 텐데. 그리고 예를 들면 페로몬 쓰는 애들 되게 습도 높은 날에 활동하면 습도 높을 때 페로몬이 훨씬 더 많이 잘 되기 때문에 습도 맞아요. 높은 날 활동성이 높아지고 이러거든요. 그런 애들은 그런 게 좀 없나? 그럼 재밌을 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 같은 게 초창기에 전파 망원경 관측할 때 해안가 절벽에다가 안테나 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바다에 반사된 전파랑 직접 받은 전파랑 같이. 둘이 그럼 간섭이 되거든요. 그거를 간섭계로 쓰는 거예요. 굳이 오, 안테나 재밌네. 2개 안 세우고 오. 네, 안테나 하나만 해안가 절벽에다가 세우고 하나는 직접 별로부터 관측을 하고 다른 두 번째 전파는 바다에 반사된 오, 거를 재밌네요. 관측하고 그 네. 자체가 간섭돼요. 네, 그거가 간섭계예요. 그런 식으로 관측한 경우들이 아니 있었어요. 간섭이 되면 뭐가 더 좋아요? 네, 간섭이 되면은 전파 관측의 맹점이 뭐냐면 일단 너무 파장이 긴 빛이다 보니까 우리가 적외선이나 자외선으로 관측하는 것처럼 예쁜 이미지로 관측하는 게 어렵거든요. 네, 네. 보통 왜 여러 대의 안테나들을 쭉 세워놓고 간섭계로 쓰냐면 빛이 간섭이 되면 파장과 파장 사이에 얼마나 세기 차이가 있는지를 이미지화하는 게 더 유리해져요. 보통 그래서 전파로 관측한 이미지 천체 사진들 이런 네. 거 보면은 우리가 그냥 사진으로 찍은 알록달록한 그런 사진이 아니라 거의 다 그냥 등고선처럼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가 전파가 세고 여기가 전파가 약하고 이런 식으로 그 세기의 분포만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의 해상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간섭, 그러니까 여러 개의 안테나를 같이 세워가지고 관측을 하는데 근데 그렇게 바다 인근 절벽 있다 하면 오히려 적은 비용으로도 네. 비슷한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거죠? 네, 초창기에 이제 그런 식으로도 했었어요. 사용하는 전파에 따라서 네. 절벽의 높이도 적당한 곳을 찾아야겠다. 그렇겠네요. 그렇죠. 네, 네, 네. 이걸 보려면. 네. 신기합니다.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아이디어 진짜 좋네요. 그죠? 네. 전파망이 한 대인데 네. 두 대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은데 그러면 여러분이 속해 계신 그 과학 분야에서 있었던 놀라운 일들 오늘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과 공유하면 어떨까 싶은데 먼저 생물학 분야 정말 야 이런 일이 다 있었다 네. 싶을 만한 일 혹시 하나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거 있습니까? 네. 생명에서 가장 궁금한 거. 생명은 언제 탄생했고? 그걸 알 수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궁극적인 질문 아니겠어요? 그렇죠. 과연 언제 탄생했고 언제 시작했냐 이런 것들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죠. 사람들이 추측하고 있고 그걸 루카라고 하죠. 라스트 유니버스 커먼 엔스트라고 하는데 옛날부터 뭐 실험도 하고 막 원시 지구 상태에서 재현해서 막 실험도 해보고 매년 나오는 건데 올해도 좀 재밌는 연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또 업데이트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분자적으로 추측했을 때 700여 개의 미생물들 유전체를 분석해가지고 얘네가 언제 기원했냐 했을 때 42억 년 전에 기원했을 거라고 추측을 했어요. 42억 년이요? 네, 42억 년 전에. 너무 오래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쵸. 지구 역사가 한 45억 되는데 46억쯤 됐어요. 46 되는데 42억 년 전에 나왔을 거라고 추측을 했어요. 그 가장 오래된 화석은 한 37억 년 전 그린란드에 찔끔 있는 화석이에요. 이 화석을 보면서 이게 가장 오래된 생물의 흔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화석적 증거는 있는데 요번엔 유전체만 보거든. 이게 언제쯤 된 거고 얘네들이 다 공통적으로 갖고 유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유전자를 보면서 옛날에는 42억 년 전쯤에 한 2600개의 꽤나 기능적인 많은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서 수소랑 이산탄소를 소비하면서 또 비슷하게 심해 열수구 이런 데 사는 미생물이 아니었을까라는 통찰을 했어요. 이 연구가 되게 재밌는 게 어떻게 과거를 알았을까? 그 시기를 아는 게 되게 재밌는데 분자시계라는 기술이거든요. 이걸 아는 게 이제 역사가 되게 재밌어요. 지금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기술인데 이거를 처음 알게 된 계기가 그 오펜하이머 영화 보면은 오펜하이머. 네, 오펜하이머까지 나와요. 거기에 맨날 그 수소폭탄 만들자고 얘기하는 그 텔러 나오잖아요. 텔러 아저씨가 그 빨리 수소폭탄 만들자고 하는데 이제 그 수소폭탄 만드는 걸 되게 반대했던 분 중에 폴링이라고 화학 나중에 화학상 평화상도 평화상도 만들죠. 만든 그 두 분이 이제 TV 토론 한 게 있습니다. 네, TV 토론하면서 텔러는 수소폭탄 만들어야 된다. 그다음에 폴링은 워낙 반전주의자였고 나중에 뭐 비타민 이상한 얘기도 하지만은 폴링이 얘기한 게 있어요. 그 핵전쟁 하면은 핵폭탄 이거면 방사능에 의해서 돌연변이 같은 문제가 생길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했는데 텔러가 뭐라 했냐면 방사능에 의한 돌연변이요? 그게 그렇게 그닥 안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돌연변이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이런 얘기 막 했었던 거예요. 폴링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방사능에 의한 돌연변이라는
이해가 되게 적구나. 돌연변이를 연구해야겠다. 그래서 돌연변이를 연구를 해요. 그래서 그 대학원생 한 명한테 야, 우리 돌연변이를 연구하자 이렇게 시키거든요. 대학원생은 아니 노벨 화학상까지 받은 그 교수님 밑에서 겨우 왔는데 난 멋진 화학을 연구하고 싶은데 나보고 생물학을 연구하라니 물리학자한테 화학 연구하라 그러고 화학자한테 생물학 연구하면 약간 이런데 생물학 연구할 때 좀 자존심이 상했대요. 근데 헤모글로빈의 돌연변이를 연구해봐라 해가지고 인간이랑 고릴라를 연구해보는데 아미노산의 썰이 몇 개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화석으로는 이게 한 몇백만 년 전에 변했다는 걸 알았죠. 600만 년 동안 서열 차이가 몇 개밖에 안 나? 그러면은 야 말 비교해. 말도 비교해보니까 말은 한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화석으로는 한 이 정도 분기했다는 걸 아니까는 야 염기 서열 차이만 해보면은 이게 몇백만 년 전에 분화했는지 몇 천만 년 전에 분화했는지 몇 억 년 전에 분화했는지 그 몰레큘러 클락을 분자시계를 만들 수 있겠다. 분자시계 모형을 만들어요. 근데 대신에 눈금 한 칸은 좀 투박하겠네요. 투박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게 퍼펙트한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생각했어요. 근데 만들고 보니까 유전자마다 다르고 종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할 때마다 조정해줘야 돼요. 할 때마다 굉장히 많은 모델이 있긴 한데 그래도 분자시계라는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막 코로나 막 터졌을 때 코로나 변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막 하다 보니까는 이게 한 달 전쯤 나온 변인데 이런 걸 알 수 있는 이유가 그 분자시계에 대한 그 모형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요거도 똑같은 거예요. 그 분자시계 모형을 하니까 화석은 37억 년 전이지만 700개의 미생물 유전자를 보니까는 42억 년 전까지 걸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장 오래된 생물의 조상이 아마 42억 년쯤 아닐까라고 추측하는데 언제나 이 분자시계의 모형은 조정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생명의 기원이 42억 년 전쯤 첫 생명체가 나온 걸로 분자시계로 보자면 그 정도 아마 되는 것 같다는 논문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분자시계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혹시 드라마 로키 보셨습니까? 로키? 네, 로키라는 마블 드라마. 보진 않았습니다. 그렇네. 너무 오타쿠 같은 얘기를. 근데 로키 보면은 계속 그 타임머신 얘기 나요. 이 타임머신이 아직 프로토타입이야, 불안정해 막 얘기를 하거든요. 계속 그런 거죠. 분자시계 하신 분도 42억 년이야. 하지만 프로토타입이야, 불안정해. 아직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있긴 하지만은 계속 업데이트되면서 이게 최선이야 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42억 년 전. 네. 오, 재밌지 않습니까? 논문이 너무 재밌구나. 그리고 요 분자시계 하나 재밌는 게 오펜하이머 데이비드 텔러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게 참 네. 지금은 그래서 굉장히 정확하게 예를 들면 코로나 때도 그 바이러스 그쵸. 같은 것들을 네. 언제 새로 변이된 바이러스 5주 전에 나왔다 이런 것들이 그런 모드로 그 분자시계로 가능하게 됐다. 생명체의 기원이나 아니면 이렇게 분화된 시점 같은 거 연구할 때는 굉장히 유용하겠네요, 시스템이. 그쵸. 뭐 이런 네네. 뿐만 아니라 사람이든 곤충이든 새든 다양한 생물에 많이 이용되는데 항상 생물학에서 가장 재밌는 거는 언제나 궁극적으로 가장 최초의 생물은 언제 나왔을까? 많이 연구자 이런 거 말고도 아니면 게놈 프로젝트 했던 그 최초의 두 명 사람 크레이그 이런 사람은 막 인공 생명체를 만들어요. 막 인공 세포질 넣고 가장 필수적인 거 넣어가지고 막 인공 세포 창조 이런 거 하는데 이런 분야도 항상 재밌죠. 야, 근데 만약 그 분자시계로 했는데 최초의 생명체가 86억 년인데 이렇게 나오면 진짜 재밌겠다. 그럼 이게 이쪽 영역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주로 가는 거지 우리. 근데 가끔 그런 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갈라파고스에 있는 바다 이구아나가 옛날에 막 2000년대 초에 분자식을 했는데 갈라파고스 생기기 이전에 분화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얘네가 어디서 왔나? 남미에서 이미 바다에 적응한 다음에 옛날에는 섬에 고립된 다음에 갈라파고스 바다 이거 됐다고 했는데 그냥 대륙에서 바다에 적응한 다음에 얘네가 헤엄쳐 왔나? 가상의 섬에서 이미 걔가 진화한 다음에 얘가 이동해 왔고 가상의 섬에서 멸종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근데 결론은 뭐였냐면 그때는 우리가 계산을 잘못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생물학적 이 분야에서 아주 신기한 42억 년이라는 그 계산 아주 흥미롭게 보셨고요. 혹시 물리학 쪽에서는 좀 놀라운 뭐 있습니까? 물리학이라기보다도 좀 큰 틀에서 네. 많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했던 사건 중에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사실 핵발전소에서 핵 분열을 하는 원리나 아까 우리 오펜하이머 얘기도 했지만 이 원자폭탄에서 핵 분열을 이용해서 핵폭탄을 만드는 원리나 사실 똑같거든요. 네. 굉장히 원자량이 큰 우라늄 같은 원자가 분열되면서 그 과정에서 중성자가 나오는데 중성자를 하나를 처음에 때려서 우라늄이 나뉘면서 거기서 중성자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나온다면 그 다음에 각각의 중성자가 또 두 개씩 중성자를 또 만들어내는 핵 분열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연쇄 반응이라고 하죠. 처음 시작되면 계속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럴 때 핵 분열 그리고 핵폭탄에서 좀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제가 하나가 언뜻 생각하면 이 핵 분열을 일으키려면 엄청나게 빠른 중성자로 때려야지만 잘 쪼개질 것 같잖아요. 근데 핵 분열을 일으키려면 사실 중성자가 느려야 돼요. 왜요? 흥미롭게도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하고 관계가 돼요. 불확실성은 제가 이겁니다. 네, 슈레딩거의 고양이. 그럼 예, 파동함수의 중첩.
아, 그건 뭐 모르겠어요. 아, 불확정성 원리는 네, 이거 이제 보도에서 하는 이거는 겁니다. 그 살았냐 죽었느냐가 중첩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이게 불확정성 아니에요, 이게? 그 물리학의 불확정성은 그 속도하고 위치를 동시에 정확히 측정할 수는 없다. 아, 네, 그래서 속도가 느린 중성자면 예. 얘가 그 속도에 대한 불확정성은 작거든요. 느리니까. 그럼 위치에 대한 불확정성이 커져요. 그래서 어디 있는지 잘 몰라. 속도가 느리면. 네. 속도가 작으면 속도의 불확실성은 작은데 네. 위치의 불확실성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중성자를 이렇게 던지면 중성자가 우라늄 입장에서 보면은 속도가 느리면 이따만해 보이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충돌 확률이 더 커지죠. 그래서 속도가 느린 중성자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해서 이걸 그 원자 폭탄에서도 감속제라고 불러요. 보통 사람들이 감속제라고 하면 중성자를 오히려 속도를 줄여서 핵 반응을 막는 걸로 생각하는데 예. 오히려 감속을 시켜서 핵 반응을 더 잘 일어나게 하는 게 감속제예요. 근데 이거랑 많은 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게 핵분열 발전소에는 제어봉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 제어봉 있죠? 네, 이 제어봉은 중성자의 속도를 줄이는 게 아니라 중성자를 흡수해서 중성자의 개수 자체를 줄이는 거예요. 제어봉. 중성자의 개수를 전체 줄인다. 반응 그럼 양의 줄은 네, 그렇죠. 핵분열이 일어나서 중성자가 막 나오는데 네. 제어봉을 통과하면서 중성자가 흡수되니까 중성자 양 자체가 줄죠. 아까 제가 처음 핵분열에서 중성자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또 각각의 원자 핵인 우라늄 원자 핵이 붙으면 또 두 개씩 나오면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여덟 개가 되고 늘어나잖아요. 제어봉을 이용해서 중성자를 흡수해 버리면 하나가 하나 계속 이어질 수도 있고 도중에 흡수가 더 많이 되면 진행되다가 멈추게 되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게 핵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제어봉이에요. 일정 속도로 분열할 수 있게. 네, 맞나요? 그렇죠. 그래서 제어봉을 네. 깊이 넣으면 핵 반응이 출력이 줄고 제어봉을 뽑으면 이제 중성자가 많아지니까 핵 분열로 만들어지는 원자력의 핵 발전소의 출력이 커지고 제어봉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출력을 조정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 체르노빌 여기서의 문제가 네. 실수로 제어봉을 많이 뽑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어봉이 원래 계획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숫자보다 더 많이 뽑혔고 그것 때문에 핵 반응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보통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의 출력의 100배까지 출력이 늘어나고 네. 그것 때문에 폭발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사실 이게 조금 찾아보니까 왜 이렇게 과정이 이어졌는지가 조금 길어질 수는 있는데 설명해 볼게요.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원인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진행됐는지. 원래는 핵발전소를 운영을 하고 있다가도 어떤 원인이든 핵 반응로가 멈추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핵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력이 차단되면 이 핵발전을 멈추거나 컨트롤하기 위한 냉각수 펌프가 작동이 멈추게 돼요. 전력이 없으니까. 아, 핵발전소에도 전력이 필요한데 예. 그 전력이 멈춰버리면 냉각할 수 있는 냉각 펌프가 작동할 전력이 없는 그렇겠죠. 거예요. 그래서 이 체르노빌 발전소에서도 보조적으로 디젤 발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멈췄네 핵반응로가. 그 다음에 디젤 엔진을 이용을 해서 발전을 시작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게 1분 정도 걸리는 거예요. 이 사고 때는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어떤 테스트를 한 거냐면 핵반응이 일어날 땐 이 높은 증기압으로 터빈이 돌잖아요. 근데 터빈이 크니까 갑자기 돌다가 딱 멈추진 않거든요. 네. 이게 관성으로 계속 아, 돌면서 뭐 그러겠죠. 약하더라도 전력을 생산을 1분만 할 수 있어도 그럼 이제 디젤 발전기가 작동할 때까지 냉각 펌프를 작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과연 가능한가 실험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험해야 할 상황인 것 같긴 해요.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이제 실험을 시작해요. 근데 실험을 하려면 일단 이런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야 되니까 체르노빌 발전소의 출력, 전력 양을 일단 줄여야죠. 지금 관심 있는 게 작동 안 할 때 어떻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출력을 줄이기 시작을 해요. 근데 출력을 줄이는 과정에서 이게 사실 아직도 원인이 그렇게 명확하게 밝혀진 것 같진 않은데요. 원자로의 출력 자체가 계획보다 더 많이 줄어든 거를 이 실험을 했던 사람들이 발견하게 돼요. 네네. 근데 출력이 줄어들면 앞에서 우리 제어봉 얘기했잖아요. 제어봉에 제논 135라는 제논의 동위 원소가 있고요. 이게 중성자가 제논 135와 만나면 훨씬 더 안정적인 제논 136으로 바뀌면서 그 과정에서 중성자를 흡수하는 거예요. 근데 출력이 줄었잖아요. 그러면 원자로에서 나오는 중성자가 적잖아요. 제논 135가 중성자와 부딪혀서 136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잖아요. 135가 더 누적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이게 또 생기냐면 원자로에서 나오는 중성자가 제논 135가 많으니까 흡수가 더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출력이 더 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출력이 원래는 700메가와트인가 정도에서 멈추고 실험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20메가와트인가까지도 급격히 줄어들어요. 아, 원래는
9, 8, 7, 6 이렇게 이제 줄어들어야 계획이었는데 네, 갑자기 12 그런 식으로 갑자기 뚝 떨어진 갑자기 거죠. 급격하게. 예, 그럴 때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원래는 이 정도에서 실험하고 싶었는데 뚝 떨어지니까.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야, 다 원래대로 해. 그러려면 제어봉을 뽑기 시작한 거예요. 아, 제어봉을 뽑아야 출력이 늘어나니까. 출력이 늘어나고 원래대로 좀 돌아갈 테니까. 네, 그래서 제어봉을 뽑는데 뽑다가 웬만큼 뽑아도 원했던 수준까지 안 가니까 더 뽑은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작동하려면 몇 개의 제어봉은 있어야 한다라는 안전 기준이 있는데 이것보다 제어봉을 더 뽑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진행된 거죠. 일단 그렇게 했더니 출력은 올라왔어요. 아, 이제 다시 원래 제어봉. 계획했던 실험을 하자. 원래 실험이 뭐였죠? 원자로의 출력이 줄어들었을 때 냉각 펌프가 잘 작동하는지잖아요. 그 냉각 펌프가 작동하는지 해본 거예요. 작동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냉각 펌프가 작동하니까 이 원자로에 더 많은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예. 물이 많아지면 원자로에서 만들어진 에너지로 이 물이 기화돼서 터빈이 돌아야 되는데 기화되는 양이 줄어들죠. 당연히 물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또 이 효과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증기량이 줄어든 거예요. 굉장히 논리가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보면 다 그럴듯해요. 증기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원자력이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증기 발전이거든요. 증기압으로 돌리는 거예요, 터빈을. 예. 근데 냉각수가 많아지니까 증기량이 줄어들고 증기량이 줄어드니까 원자력 발전의 출력이 또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아, 냉각 장치가 문제구나.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면 비상 냉각 장치 자체를 꺼버린 거예요. 그럼 얘기가 이제 거꾸로 되는 거예요. 비상 냉각 장치 자체를 꺼버렸어요. 이게 너무 줄어드니까. 그렇게 됐더니 이제 냉각수가 감소하기 시작하죠. 그럼 증기량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때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제어봉을 다시 넣자. 넣는 시간이 18초 정도가 걸렸대요. 근데 그게 너무 늦은 거예요. 그래서 원자로에선 엄청나게 높은 증기압이 갑자기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출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적으로 체르노빌 발전소가 운영됐던 출력의 100배까지 상승하고 아이고야. 더 많은 증기가 생산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원자로 내에 증기압이 굉장히 늘어나죠. 그럼 버티지 못하고 폭발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뚜껑 날아간 거죠? 네, 그래서 보면은 한 단계 한 단계는 너무 이렇게 중구난 방식으로 대처하긴 했지만 요때 이래서 이런 행동을 했구나 라는 게 계속 이어지는데 이게 저도 봐도 자꾸 헷갈리는 게 냉각수가 처음에 늘어나서 문제가 되고 어이구 너무 늘었구나 해갖고 제어봉을 뽑고 그랬더니 어이구 이거 큰일 났구나 해서 또 냉각 펌프를 줄이고 하는 것들이 계속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매뉴얼대로 행동하면 저렇게 되는 걸까요? 네. 근데 이게 또 약간 인재 영향도 있어요. 이 실험이 원래는 낮에 하기로 계획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체르노빌 발전소에서 일하는 인력이 3교대로 일을 해야 돼요. 낮, 저녁, 그 다음에 밤새는. 그런데 낮 인력이 이 실험을 계속 추진을 하다가 이게 또 문제가 그 당시 지역에서 전력이 부족하다고 이 실험에서 출력을 너무 줄이지는 말아달라는 부탁이 나서 이 실험 시간을 옮긴 거예요. 그랬더니 낮에서 일하는 사람들 퇴근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브닝 시프트, 그 다음에 나이트 시프트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그 전에서 진행됐던 것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게 이런 인재의 영향도 있는 거죠. 아, 그게 그냥 정상적으로 막 가동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뭐 걸려서 뻥 터진 게 아니고 비상 상황에 대비한 어떤 맞아요. 훈련 차원에서 예. 이런 실험을 이제 하는데 실험 결과가 우리 맨 처음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게 나오니까 빠르게 또 맞아요. 대처한다고 이쪽으로 갔는데 정확히 그 얘기예요. 그렇죠. 이쪽으로 갔더니 또 너무 이상한 문제가 갔네요. 생겨나고 네. 빨리 이거 막자 해서 또 제어봉 뽑고 하다가 도저히 이제 제어 안 되는 맞아요. 상황까지 간 게 이제 체르노빌 사건의 과정인 거군요. 이렇게 길게 한 얘기를 이렇게 깔끔하게.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그런 일들이 아마 이건 정말 너무나 끔찍한 인류 역사에 끔찍한 일이 되긴 했습니다만 과학 실험 이런 데서는 정말 흔한 일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위험한 과학의 상황이 사실은 자주 발생하진 않죠. 핵분열이라는 게 그러니까 엄청난 요거는 이제 에너지가. 그렇지만 작은 실험들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걸 하니까 이 현상이 나타나서 이 현상 줄이려면 요걸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이런 일들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 그렇죠. 이게 소규모 실험에서는 당연히 컨트롤하면서 할 수 있을 텐데 예. 이게 너무 대규모가 되니까 요리 잘 못하는 사람이 간 맞추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설탕을 더 넣었더니 이상해서 또 소금을 더 넣고 근데 또 조절이 안 돼서 또 설탕을 더 넣고 물 부어. 붓고 다시 물 붓고 그러니까 점점 엉망이 되어가는 간장을 넣어볼까? 지금 얘기하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겪었던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네. 제가 스웨덴에서 한 5년 정도 살았거든요. 네. 근데 거기 살 때 보니까 머리 깎는 비용이 너무 비싼 거예요. 다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머리를 깎기 시작했는데 제 아내가 머리를 잘라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갖고 앞머리가 너무 길어서 불편하니까 앞머리 좀 자르래요. 그래서 잘랐죠. 그랬더니 왼쪽이 좀 짧네. 오른쪽으로 오른쪽이 좀 짧네. 한동안은 제 와이프를 클레오파트라라고 불렀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다 그 얘기네요.
자대고 잘 잘라야 되는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다 비싼 이유가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우주 분야도 한번 가볼까요? 천문학 쪽에서 조금 인상 깊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우주가 워낙에 넓다 보니까 태양계라고 하면 주변의 다른 별과 별다른 직접적인 물질 교환을 하지 않는 고립된 시스템일 거다. 뭐 그렇겠죠.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잖아요. 네. 사실 태양계도 어느 정도 범위까지가 태양계냐라고 정의를 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태양의 중력으로 뭔가 붙잡혀 있느냐라고 정의를 한다고 하면은 한 태양으로부터 1광년 정도 거리까지. 태양의 영향을 받아요? 네, 실제로 그래서 우리 태양계 외곽에 가면 소행성이나 해성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있는 커다란 구조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이제 오르트 구름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천문학자들이 분석한 결과 중에 되게 흥미로운 게 있는데 우리 태양계 주변 다른 별들도 계속 그냥 우주 공간에 가만히 박혀 있는 게 아니라 태양과 함께 은하계 주변을 돌면서 약간 속도가 어긋나기도 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이런 움직임의 차이가 있거든요. 네. 태양계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별은 잠깐 태양계 안쪽으로 살짝 가까이 다가왔다가 멀어질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움직임이 가능한 거예요. 네. 그 중에 이제 되게 유명한 별이 하나 있는데 HD 7977이라고 하는 별이 있어요. HD 7977. 네, 이게 지금은 250광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별이 우리 태양계에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움직였을지 궤적을 거꾸로 유추를 해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80만 년 전에는 오르트 구름 안에 이 별이 들어온 적이 있는 거예요. 오르트 구름. 그러니까- 엄청 가까이 온 거네요. 네, 그러면. 우리 태양 중력에 붙잡혀 있는 해성들의 경계가 오르트 구름인데 그 경계 안까지 이 이웃한 별이 잠깐 스쳐 지나간 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왜 그 이슈가 됐냐면 이 정도로 이 별은 질량이 태양과 엇비슷하거든요. 태양과 엇비슷해요? 네, 태양하고 엇비슷한 평범한 별인데 이 정도로 꽤 덩치가 있는 별이 태양계 안쪽까지 쑥 들어왔다가 나갔다면 이 태양계 살고 있는 행성들의 궤도에도 아마 영향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네. 이 시뮬레이션을 해본 천문학자들이 어떤 재밌는 주장을 하냐면 지금 우리 지구도 살짝 찌그러진 타원 모양의 이제 궤도를 그리고 있는데 네네네. 그런 살짝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그리게 되는데 이때 접근했던 별이 약간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지금 소개해드린 요 별 말고도 네. 뭐 숄츠의 별이라고 해가지고 얘는 아마 더 오래전에 아마 지구에 근접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태양계와 지구 근처를 어떤 별이 지나갔을 거라고 유추가 되는 네. 그 시기 즈음에 실제로 지구에서 꽤 격렬한 기후 변화 같은 게 있었어요. 그렇겠네요. 네, 급격한 뭐 무더위가 찾아온다거나 평균보다 갑자기 5도, 6도 이상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급격한 추위가 온다거나 그래서 이런 지구에서 벌어진 기후 변화가 단순하게 어떤 지구 안에서만의 시스템의 영향이 아니라 지구와 태양계 근처를 지나갔던 다른 별에 의한 영향도 있었을 수 있다. 되게 흥미로운 그 이야기가 있는 거죠.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 리사 랜들인가요? 아, 그 예. 암흑물질과 공룡 맞습니다. 그것도 네. 재밌더라고요. 사실 그게 워낙에 이제 리사랜들 그분이 재밌고 자극적으로 공룡하고 맞아요. 암흑물질을 이제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공룡에 좀 방점이 찍힌 이야기처럼 들리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 그 이슈는 공룡 이전에 우리 은하계 안에 암흑물질이 어떤 모양으로 분포할 것이냐라는 게 이제 좀 더 천문학적인 질문이거든요. 네. 그동안 고전적으로는 암흑물질은 그냥 중력으로만 모이는 어떤 가상의 입자니까 우리 은하 별 원반 형태와 상관없이 펑퍼짐하게 공 모양으로 네, 맞아요. 모여 있을 거다. 암흑물질 헤일로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일부 다른 암흑물질에 대한 모델을 적용하면 암흑물질도 별 원반처럼 높은 밀도의 원반 형태로 모여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리사 랜드는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린 거냐면 네. 정말로 암흑물질 원반이 있다면 그 물질을 태양계가 위아래로 통과할 때마다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게 지질학적인 흔적까지도 남을 수 있다. 그래서 지질학적으로 발견되는 이 패턴이 암흑물질이 공 모양이 아니라 디스크 모양으로 있을 거라는 걸 보여주는 간접적인 증거다.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확장시켰던 거죠. 공룡이 참 재밌는 게 천문학적인 사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생물이잖아요. 어떻게 소행성을 맞고 죽습니까? 그게 옛날에 칼세이건 다큐 보면은 맨날 처음 보면 공룡이 있는데 어떻게 죽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옛날 거 보면은 뭐 속기식물이에서 죽었습니다. 너무 커서 죽음사 이러다가 나중에 칼세이건 다큐 딱 끝나고 갑자기 100발의 칼성이 딱 나더니 이제는 왜 공룡이 멸종인지 압니다. 그 멕시코 네, 유카탄반도 유카탄반도. 직슬로브에 소행성이 떨어진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커다랗고 스타 같은 생물이 천문학적인 사건을 주는 게 되게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로 막 여러 가지 암흑물질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태까지 설명 안 되는 되게 재밌는 대멸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로드브스키 대분기 이런 대멸종도 설명 안 돼가지고 막 천문학자들
야 그때 조신성 폭발이 있었는데 혹시 막 이러거든요. 근데 합의가 안 되죠, 그렇죠? 그런 되게 천문학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게 약간 되게 재밌는 관점인 것 같아요. 네, 오르도 비스기. 아니 근데 그 암흑물질이 예를 들어서 그 정도로 영향을 주면 우리가 관측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암흑물질이 영향을 주는 방식이 중력적인 방식으로만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천문학이라는 분야 자체가 검출기를 통해서 빛의 흔적을 감지하는 분야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암흑물질은 네네. 치사하게 정의 자체가 빛을 남기지 않는 물질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일단 검출 못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태양은 혹시 공전하나요? 우리 은하계를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계를 중심으로 네. 그럼 그 공전 주기는 뭐 몇 백만 년 이상 걸리겠군요. 네, 한 그 2억 년쯤. 네, 맞아요. 꽤 길어요. 그게 1은하년이라고 불러요. 되게 재밌는 게 공룡이 살던 때가 1억 년 전이잖아요. 네. 공룡이 살던 당시의 지구랑 지금의 지구는 딱 은하를 중심으로 정반대. 아 그래요? 네. 공룡이 그럼 주로 보던 하늘과 우리가 보는 하늘이 다르겠군요. 그렇죠. 반대쪽 우주를 아. 봤겠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공룡 시대 밤하늘 그려야 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르게 그려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오, 극도로 그러네요. 다르고 그때 여쭤본 적도 있었는데 그래서 별을 좀 더 많이 그려야겠다. 별이 많이 탄생하는 시기였다고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 네. 그 은하 공전 주기가 생각보다 저는 꽤 길어서 놀랐거든요. 사실 우주가 태어나서 은하가 형성된 다음에 사실 몇 바퀴 안 도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껏해야 네. 100바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은하년 기준으로 우리 태양의 나이를 센다고 치면 네. 태양의 나이가 50억 살이라고 쳤을 때 네. 1은하년이 2억 년이잖아요. 이제 겨우 25바퀴 돌았으니까 청춘이네. 네, 25살이에요. 아 괜찮네. 내년쯤 되면 어떨까요? 은하년으로 내년쯤이면 아 2학년 뒤면요 저 아프리카판이 유럽이랑 부딪히면서 일단은 지중해가 사라지고요. 인간은 없겠죠? 인간은 없고 많은 많은 게 인간이 그때 있지 않아요? 이게 있으면 멋있겠죠, 그렇죠? 저 화성쯤에 살면서 이러면 아주 아름다울 것 같아요. 태양도 좀 커지고 그렇죠. 2억 년 후에 인간이 있을까? 태양도 좀 커져서 엄청 더울 것 같아요. 네. 이런 SF 소설 혹시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거 있어요. 2학년 뒤에 모든 대륙이 다 하나로 합쳐져가지고 그거를 정의한 게 있어요. 판게아 울티마라고. 다시 판게아 홈커밍이네요. 네, 합쳐집니다. 그런데 판게아가 합쳐지면 재앙이거든요. 원래 모든 생명체 대부분 그 바다 생명체는 다 해안가에 사는데 대륙이 다 합쳐지면 해안가가 많이 사라져요. 다 내륙이 되어버려. 내륙이 되고 내륙이 생기면 또 안에까지 수분이 가는 게 또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그 기본적으로 판게아 생길 때 대멸종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판게아 울티마 생기면 또 대멸종이 일어나겠죠. 2학년이니까 2학년이니까. 크게 걱정하지 맙시다. 화성에 살겠죠. 네. 네, 우리 뭐 당장 내일 지구의 멸망이 온다 해도 보다 책을 읽으면서 오늘을 좀 보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보다 책 그리고 보다 티셔츠. 네, 여러분이 또 보다를 사랑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 거죠. 많은 좋아요도 좀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어떻게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갈로아님. 네,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습니까? 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과학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